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개그맨 역계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 썬킴의 세계사 완전 정복에서 이런 역사 좀 다뤄달라, 뭐 이런 저런 역사 다뤄달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는 그런 프로가 되겠습니다. 바로 신짜오. 오늘부터는 베트남의 역사인데요. 일단 베트남만큼 우리에게 잘못 알려지고 덜 알려지고 오해를 받고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일단은 발음 자체가 베트남이 아니에요. 원래 정식 국호는 베트남인데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베트남으로 발음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베트남 이거를 바다 건너에 계신 분들은 받침을 안 하시니까 김치도 기무치라고 하는 것처럼 베트남 이게 발음이 안 돼가지고 베토나무 이렇게 발음을 해요. 일본식으로는요. 그게 다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베트남이 됐는데 일본 표현 쓰지 말라고 생방송 중에 특히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한번 타방 어떤 방송국에서 이 바리깡이란 말을 썼는데 갑자기 심의실에서 전화 와가지고 일본 표현 쓰지 말라 해서 제가 장문의 편지를 써드렸거든요. 바리깡은 일본어가 아니라 프랑스어다고. 바리깡 이 머리 깎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 이름이에요. 클락션과 같이 빵빵빵빵. 물론 바리캉이라는 그런 표현 자체가 일본을 건너 들어와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 표현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바리캉은 프랑스어고 찾아봤어요. 왜 바리캉을 일본어로 알고 있을까? 와리깡이란 말이거든요. 일본어에. 각자 무슨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하다.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거는 오디오 클립이니까 제가 덴뿌라, 고로케 이런 말을 우동, 짬뽕 이런 말을 쓸 수 있지만 정규 지상파 방송에서 고로케, 덴뿌라 이런 말 쓰면 큰일 나거든요. 일본식 표현이라고. 자, 짚어봅시다. 일단은 덴뿌라는요. 스페인 음식 중에 텐포라라고 있어요. 새우나 해산물을 기름에 튀겨 먹는 거. 그렇겠죠? 그게 일본으로 들어가가지고 텐포라가 덴뿌라가 된 거고, 그리고 고로케 같은 경우에도 이 프랑스의 크로켓이 고로케가 된 거죠. 일본식 발음이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을 드리냐면 그게 금지가 됐다고 하면 일본식 발음인 베트남도 같이 금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같은 원리라고 하면 베트남이 베토나무 됐다가 베트남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식 국호인 지금부터는 베트남이라고 일단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발음을 할게요. 근데 저도 거의 평생 한 30몇 년 동안 이제 베트남이라는 표현을 써왔기 때문에 이제 베트남이란 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베트남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베트남 하면 무슨 생각나십니까? 일단은 수많은 베트남전 관련 영화들, 플래툰, 디어 헌터, 풀 메탈 자켓, 포레스트 검프, 람보 등등등. 또 요즘 또 그 쌀국수 4라고 하죠. 그리고 또 반미 운동 아니라 그 샌드위치 반미요. 그 바게트에다 넣어 먹는 거 고수풀이랑 등등등으로 알려져 있고. 좀 나이 든 세대 여러분들은 이제 월남전 파병으로 많이 알고 계시고 우리나라도 이제 참전했었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또 있냐 다낭 이러는 신세대 휴양지로 또 많이 알고 계시는데 자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코로나 끝난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다낭 하롱베이 여행 많이 가시겠죠. 이제는 베트남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이 다낭 가시면은 베트남이 달리 보인다니까요. 일단 베트남 한번 지도 한번 보세요. 인도 차이나 반도라는 그 중국 바로 밑에 있는 반도에 아래 위로 칠레같이 길게 뻗어 있죠. 이게 1700km예요. 1700km면은 거의 서울, 부산 몇 배가 되는 긴 나라죠. 동서로 아주 얇은 부분은 50km밖에 안 돼요. 그 베트남이. 그래서 마라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에서 국경까지 2시간 만에 뛰어갈 수가 있는 거리거든요. 마라톤이 42.195니까
50km니까 그 제일 폭이 좁은 곳이. 자, 베트남이 왜 이렇게 길게 뻗었게 됐냐면요. 원래 베트남은 맨 위쪽에 있는 지금 수도인 하노이가 원래 베트남 땅이었어요. 그 땅에서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땅을 영토를 확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쪽,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남 산맥이라고 산맥이 남북으로 쭉 우리 태백산맥 같이 뻗어 있어요. 그 산맥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산맥 따라서 바닷가를 끼고 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같이 긴 나라가 됐는데 인구는요 9,800만 명이니까 거의 1억이에요. 어마무시한 잠재력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동남아 국가니까 옆에 있는 태국 뭐 말레이시아 같이 어이 그 뭐 베트남도 다 같은 동남아 국가 아니야? 태국 방콕 아니요. 결정적으로 이 베트남은 다른 동남아 국가와 다른 게 뭐냐면 태국과 미얀마 등등등은 불교 국가죠. 소승 불교 국가죠. 베트남은 물론 우리와 같이 이제 불교도 있지만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유교 국가예요. 중국과 같이, 우리나라와 같이. 이 베트남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거의 우리의 역사와 도플갱어급으로 똑같은 그런 쌍둥이 역사를 갖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과거 시험 제도가 있었던 나라는 딱 3나라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중국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리고 베트남. 아니, 일본도 과거 제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일본은 잠깐 시도하다가, 원래 무사국가잖아요. 이게 정착을 못 해버렸어요. 일본도 과거 제도가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그 일본 태평양 전쟁편 할 때 말씀드렸죠. 에도 막부 시대 막판에 일본은 과거 제도가 없어가지고 한 번 아버지가 하급 무사면 아들도 하급 무사, 아버지가 상급 사무라이면 아들도 상급 사무라이 세습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과거 시험 통해 가지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 일본. 베트남은 이렇게 우리나라와 똑같은 그런 뿌리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동남아 국가 가운데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와 중국같이 한자권 국가입니다. 한자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베트남 수도 어디예요? 하노이죠. 자 여러분 지도 한번 펼치고 보시고 하셔야 돼요. 이게 베트남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지 않습니까? 맨 북쪽 보면은 하노이가 있고 맨 남쪽 보면 호찌민시가 있어요. 호찌민시가 예전에 그 사이공이라는 도시였는데 뭐 이게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자, 맨 위에 하노이 봅시다. 하노이는 뭐냐? 거기 보면 홍강이라고 강이 하나 흘러요. 강 안에 있는 도시다. 서울과 같이 한강을 품고 있는 도시라고 해가지고 한자로 강 하자의 안내 하네예요. 그게 베트남 말로는 하노이가 되고 여러분 예전에 그 베트남 그 패키지 여행 많이 갔었을 경우엔 하노이 바로 앞바다 보면은 하롱만이라고 있어요. 하롱베이라고 해서 배 타고 거기 많이 가시는데 거긴 뭐냐? 하늘에서 용이 내려온 것과 같이 아름답다. 아래 하 용용자 하룡. 내가 임하룡이야. 그 임하룡이 아니라 하룡. 그거의 베트남 말임이 하롱 베이. 그러면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 있는 저 밑에 사이공은 뭐냐?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쪽에서 조공을 바치는 동네다. 서쪽 조공공, 서공. 이게 베트남 말로는 사이공이에요. 자, 놀랄 노자. 여러분 그 베트남 지도 보고 계시죠? 정확하게 중간에 뭐가 있어요? 딱 고도시. 거기가 어디냐면 한자 표기가 뭐냐? 물이 흐를 타 자에 탁할 흐릴 낭
자예요. 우리 발음으로 물이 흐를 탁할 낭, 타낭, 이 다낭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나중에 여러분 이 베트남 역사편에 거의 뭐 하이라이트가 이제 베트남 전쟁이 나올 건데, 베트남 전쟁은 결정적으로 그 통킹만 어뢰 사건이라는 미국의 자작극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통킹만 지금 그 지도를 보시면 하노이 바로 앞바다가 통킹만이라고 만이라고 돼 있죠. 통킹만. 통킹이 뭐냐? 피구왕 통키가 아니라 하노이의 옛 지명이 예전에는 일본 수도와 같이 동경이었어요. 동경의 베트남 발음이 뭐냐면 통킹이거든요. 그래서 동경만이에요. 동경만. 통킹만이다. 자, 여러분, 베트남은 우리와 같이 한자를 쓰는 그런 나라입니다. 분명 여러분들 지금 이런 말 하실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돼. 내가 쌀국수 집 가서 보니까 거기는 한자가 아니라 무슨 알파벳 적혀 있던데, 알파벳. 그건 뭐야? 자, 맞아요. 베트남을 얘기할 때 프랑스 선교사와 프랑스 식민지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포라고 하는 쌀국수, 그다음에 반미, 미국은 돌아가라! 그 반미가 아니라 샌드위치 반미, 그다음에 연유 커피 있지 않습니까? 다 프랑스 식민지 시대 때 나왔던 그 흔적들이에요. 프랑스 선교사들이 베트남으로 넘어왔어요. 선교를 해야 되겠죠. 근데 문맹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베트남이.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한자라는 말은 양반급 이상 귀족들만 쓰는 말이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글을 읽을 수도 쓸 수도 없는 상황인데, 프랑스 선교사들을 봤을 때는 울랄라? 이다도시? 이다시골? 이거 성경 말씀을 울랄라? 전해야 되는데 책을 못 읽으니까 안 되겠다, 울랄라? 그래가지고 베트남 일반 백성들도 성경책을 읽을 수 있도록 뭘 했냐면 1651년도에 알렉산드르 드 로드라는 프랑스 선교사가 베트남 말 발음 나는 그대로 프랑스 알파벳으로 적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이두같이 표음 문자라고 하죠. 자기들 프랑스 알파벳으로 베트남 말 발음 나는 그대로 적게. 그게 꾸억응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꾸억응라 이것도 한자가 있어요. 꾸억응라가 뭐냐면 국어예요. 국어 책할 때 꾸억국응어 진짜로. 그래가지고 1651년도에 알렉산드르 드 로드라는 프랑스 선교사가 이 꾸억응어라는 프랑스 알파벳 표기자로 만들어가지고 선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바로 베트남의 표기법. 뭐 지금 가시면 아시겠지만 베트남 다 그 꾸억응어라고 그 글자로 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럼 월남, 원래 베트남, 베트남 이 이제 월남으로 우리가 한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월이 뭔가? 여러분, 요 바로 베트남 바로 전했던 오자서편,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싸웠던 스토리였습니까? 오나라 오나라 오나라, 그리고 월나라 월나라, 월이죠. 오월, 그 월이에요. 월. 이 오나라와 월나라는 민족이 약간 달랐어요. 특히 월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범녀 등등등등 구천, 그분들이 월족이라는 민족이었는데, 그 당시 월나라부터 대략 지금의 홍콩 등등등 중국 남부 지역에 다 분포가 돼 있던 민족이었거든요. 월족. 그 월족이, 그러니까 월나라를 세웠던 월족이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남월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남월. 이게 바로 월남의 시작이에요. 남월. 순서가 바뀐 거예요. 남월이 월남, 이런 식으로. 이 월자가, 그러니까 쓰기는 월자로 쓰지만 이 월자가 지금 베트남식 발음으로는 viet으로 읽거든요.
viet. 그래가지고 월남이라고 쓰지만 그 나라에서는 베트남, 남은 남이에요 라고 읽어요. 그리고 현재도 베트남은 북부, 중부, 남부라고 나눠가지고 한자로 쓰거든요. 물론 뿌억응어라고도 표기하지만 뻑보, 쩡보, 남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진짜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결이 돼요. 그 우리가 앞에 했던 그 와신상담이랑 뭐 토사구팽의 5월 쟁탈전의 월나라가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 코로나 다 끝난 다음에 광저우 있죠. 뭐 우리 저기 뭐 중국 근대사부터 맨날 나왔던 혁명의 도시 광저우. 그 주문홍 진철군 그 부부 지금부터 국민당군이 쏘는 저 총소리는 우리 결혼식을 위한 예포다 외쳤던 그 혁명의 도시 광저우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요. 남월 왕묘 박물관이란 이 박물관이 있어요. 남월 왕묘 박물관.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월남을 만들었던 지금의 베트남을 만들었던 월족이 세웠던 남월이라는 국가의 고대 왕궁터와 그다음에 고분들, 왕릉들을 발굴해가지고 박물관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어마무시해요 이거요. 남월 왕묘 박물관. 혹시 검색하실 분들은 지금 검색해 보세요. 요것도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코로나 끝난 다음에 저와 함께 광저우 여행 가셨을 때 제가 입장권까지 다 사가지고 여러분 그 투어 다 해드릴게요. 자, 이 남월부터 시작한 이 월남 베트남의 역사, 우리나라와 거의 도플갱어급의 그런 그 유사함을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무제라는 양반 기억나세요? 사마천의 사기, 그 사기를 쓴 사마천이 황제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궁형이라는 형을 당하거든요. 남자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궁형. 그 생식기를 잘라버린 그 황제가 한무제라는 황제예요. 한나라. 그 사마천이 사기 썼을 때 그 당시에 한나라의 황제가 한무제인데 우리나라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양반이에요. 한무제가. 왜 그러냐면 이 한무제가 바로 고조선을 멸망을 시킨 그런 황제인데 기원전 108년 108 그게 고조선이 망한 해거든요. 누가 망하게 만들었냐. 이 사람이 망하게 만들어서 한무제가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국사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여러분. 자 기억해 봅시다. 한나라의 한무제가 본국에서는 사마천이 막 이 사기라는 거 막 책 쓰고 있을 때 사기 오자서전 손자병법 쓰고 있을 때 한무제는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고조선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이름도 유명한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한사군이란 걸 세웠잖아요. 한사군, 낙랑군 이런 것들이요. 호동왕자, 자명종 국사 시간에 안 배웠나? 우리 그냥 소설책으로 배웠나? 왕자님이 쳐들어올 때 우리 낙랑군에 있는 자명고 스스로 울리는 북을 제가 찢을 테니까 쳐들어오십시오. 호동왕자님. 그 낙랑군을 한무제가 세웠거든요. 한사군이라고 하죠. 한나라의 사군이라고 해서. 그런데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나라의 하나 둘 셋 넷 네 개 사군을 설치하기 3년 전에 한무제가 뭐 했냐면 남월을 침공을 해요.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남월 침공해가지고 똑같이 7개의 군을 세우거든요. 한칠군이라고 해가지고 3년 사이에. 그래서 남월을 멸망시킨 다음에 한칠군을 세운 게 기원전 111 외우기 쉬워요. 111년이고 3년 후 어서 남을 멸망시켰다. 나 한무제 하우하우 이제 다시 북쪽으로 가자 해. 북쪽에 뭐가 있나? 고조선 하우하우 3년 후에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국사 시간 때 대충 그냥 뭐
중국 한나라가 쳐들어와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했습니다. 그 멸망한 시기는 기원전 108년. 이렇게만 외우면 너무 단편적인 지식이 되거든요. 큰 그림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왜 큰 그림으로 봐야 되냐면 적어도 그 당시에 남월이란 국가는 한무제가 봤을 때는 고조선과 거의 막상막하의 거대 제국이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남월을 치고 막 멸망시킨 다음에 다시 빠꾸는 일본 말이구나. 미안합니다. 돌아와서 고조선을 멸망시켰다. 거의 3년 인터벌로 동시에. 고조선은 어마무시한 대제국이었어요. 그러면 밑에 있던 남월도 고조선만큼의 어마무시한 제국이었다.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 저와 함께 광저우에 있는 남월 왕묘 박물관에 가면은 참 부러운 게 뭐냐면 고조선과 달리 남월 시대 때 그러니까 기원전 그 당시에 그 유물들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특히 그 당시에 남월의 황제의 그 수의가 그러니까 왕 시신을 감쌌던 수의가 그대로 발견돼 가지고 지금 전시가 돼 있거든요. 이집트 미라 무슨 뭐 파라오 투탕카멘 거의 애들 장난이에요. 그 당시 기원전 100년에 이 남월 제국의 황제의 수의가 어떤 수의냐면요. 무려 2291개의 옥조각, 제이드요. 옥조각을 명주실로 다 한 땀 한 땀 한 땀 짜가지고 만들었어요. 그게 그대로 지금 발굴이 된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의 퀄리티인데 요거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한번 보러 갑시다. 자, 한무제가 남월을 멸망시킨 다음부터는 그때부터 쭉 거의 1000년 동안 비엔남은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베트남의 역사는 어떻게 될지 다음 시간에 공개하는데 지금 남월 망하고 고조선 망할 때 사마천은 뭐하고 있다고요? 집에서 오자서전을 쓰고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오해를 하고 있는 나라, 잘 모르고 있는 나라, 저평가되고 있는 나라 바로 베트남이지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헐리우드에서 만든 베트남전 관련 영화 때문에 그래요. 람보 시작해가지고 람보 여러분 몇 편까지 보셨습니까? 솔직히 람보 1편은요. 그 퍼스트 블러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수작 명작이에요. 그 실버스터 스텔론이 거긴 월남전 영화가 아니라 기회 되시면 꼭 보세요. 람보 시리즈 가운데서 1편은 퍼스트 블러드라고 해가지고 베트남전 참전 용사가 미국에 돌아와가지고 적응을 못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 사회 고발성 영화였거든요. 근데 이게 대박이 나버렸네. 1편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할리우드의 자본 영화사들이 어이 실베스터 그거 2편 만드는데 이제 다 때려 부수고 총 쏘고 하는 거로 만들어 보자. 그때 실베스터 스텔론이 거의 거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돈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돈을 준다면서 에드리안 제가 2편 만들게요. 총 쏠 거 위통 다 벗고. 그래서부터 2편부터는 람보 시리즈가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하여간 람보도 그렇고 수많은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이 베트남전 전쟁 영화 때문에 이미지가 베트남은 그 동남아 밀림 속에 있는 그런 무슨 뭐 미개인들이고 하여간 영화가 하여간 나중에 제가 그 진실을 다 수정해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베트남의 역사, 남월 제국 등등등은 지금의 베트남은 아니에요. 지금의 베트남 아래 위로 쭉 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1698년도에 긴 지금의 베트남이 완성됐어요. 1698년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뭐였냐면은 하노이 맨 북쪽에 있는 하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남월 제국과 뭐 그 전까지의 베트남 영토와 역사였어요. 그런데요,
그 남월 제국 하노이 딱 지도 한번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많은 분들이 에이 그래도 그렇지 베트남과 그 중국이 거리가 먼데 무슨 뭐 중국의 영향을 받았을까? 자, 지도 한번 다시 한번 펼쳐볼까요? 하노이가 있는 베트남 북부는 중국과 딱 붙어 있어요. 윈난성, 중국의 윈난성과 광서 장족 자치구라는 중국 두 성과 딱 붙어 있거든요. 그냥 그 동네는 다 같은 민족, 다 같은 언어, 같은 동네예요. 심지어 계림 아시죠? 계림. 중국의 계림. 저기 뭐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르신들 계림 패키지 많이 갔잖아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계림. 중국 여행하면 계림. 계림 패키지라고 많이 가셨는데 그 계림에서 중국 계림에서 베트남 하노이까지 차 타고 가면 얼마 안 걸려요. 그만큼 붙어 있는 동네라니까요. 범남차이나권. 여기가 이제 그 베트남의 발점이었는데 원래 만들어진 베트남의 역사는 뭐냐면 그 위쪽에 있는 하노이 쪽 위에 있는 그 북베트남 거기서 야금 밑으로 이제 내려가 가지고 지금 저 밑에 있는 사이공까지 내려가는 땅 따먹기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의 베트남이 만들어진 것은 1698년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던 남월 쪽이 세운 남월국, 그러니까 지금의 하노이 그 북쪽 지방이랑 저 밑에 사이공, 그러니까 지금은 호찌민시로 이름이 바뀌었죠. 호치민시. 원래는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게 그 말이군요. 미안해요. 말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완전 다른 국가였어요. 참파 왕국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의 사이공 지역 맨쪽 남쪽은요. 참파 왕국이라고 해가지고 종교도 힌두교 이슬람교였거든요. 북쪽은 당연히 저기 하노이 북베트남은 유교 약간의 불교 서로 치고받고 원수였어요. 결국에는 남베트남 지금의 그 사이공 지역이 진 거죠. 지금도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코로나 끝난 다음에 한번 가보세요. 북쪽에 하노이 가면 남쪽 사람들 싫어하고 남쪽에 호찌민 가면 북쪽 하노이 사람 싫어하고 원래는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로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고 싫어하냐면 월남전 때, 베트남전 때 월남전 때 당연히 미국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쪽에 있는 사이공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 편에 들어가 가지고 싸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북베트남 너희들 져라 이런 식으로 예전에 그 한이 남아있었던 거죠.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남북 베트남이 갈리는 계기가 됐고 나중에 베트남전이 발발하게 되는 그런 또 계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대충 베트남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됐느냐 쭉쭉쭉쭉 한번 훑어봤는데 베트남 역사를 얘기할 때 이다도시 이다시골 프랑스가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와 거의 그 역사가 도플갱어처럼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고조선과 같이 똑같은 시기에 대제국을 우리는 북쪽 그쪽은 남쪽 만들었고 우리는 고조선 그들은 남월 제국 거의 똑같은 시기에 한무제의해 가지고 두 나라가 다 박살이 나버리고 둘 다 중국 영향권에 들어가 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막판에 와서 뭐 19세기 1800년도 등등등에 우리는 일본에 뺏겨버리고 국가를 베트남은 프랑스에게 나라가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졌죠. 그리고 또 베트남도 지금은 통일이 됐지만 남베트남, 북베트남 또 갈라지게 됩니다. 프랑스가 왜 그러면 이 베트남으로 들어갔냐. 자, 지금부터는 입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또 이것도 프랑스가 몇 년도에 베트남에 들어왔습니다. 밑줄 긋고 돼지꼬리 땡땡 이렇게 해가지고는 역사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자, 다시 아편전쟁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편전쟁 기억이 안 나시죠?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다 이 오디오 클립을 그대로 남겨놓은 거거든요. 다시 예전에 중국 근대사 맨 앞쪽으로 가시면은 아편 전쟁 나오지 않습니까? 1840년 영국과 청나라가 벌인 전쟁, 아편 전쟁. 자, 이 아편 전쟁은 영국이 청나라의 그런 나쁜 손길, 영향력을 뻗치기 시작한 그런 계기가 된 그런 전쟁이지 않습니까? 역사상 가장 부도덕한 전쟁. 마약 팔아가지고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마약판 전쟁. 영국과 프랑스는 예전부터 라이벌 국가죠. 이게 프랑스도 이 아시아권으로 이제 식민지 건설을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어이 나폴레옹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프랑스 이름이 그거밖에 없어요. 나폴레옹 우리도 아시아 쪽으로 진출해야 되는데 남은 땅 없나? 옆에 있는 그 비틀즈 애들이 거의 다 먹은 것 같아. 야 지금 그 아시아 지역에서 슐럽주야야 비틀즈가 영국 애들이 먹은 땅 어디야? 위. 일단은 영국이 여기 인도 먹었고요. 위. 그런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버마, 지금의 미얀마죠. 이것도 영국 땅. 그리고 이 영국이 또 아편 때문에 청나라 중국 거대한 대국 여기도 손을 뻗고 있네요. 하하하하. 오지마.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프랑스가 먹을 만한 땅은 뭐가 있어? 어디 보자. 여기 무슨 뭐 지렁이 같이 긴 나라가 있네요. 그게 뭔데? 베트남인데요.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아직까지 영국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프랑스는 요요요요 베트남 여기를 우리가 찌뽕해 버린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영국의 영향력이 없었던 베트남으로 들어가기로 이제 프랑스가 결정을 하는데 그 당시 이제 베트남의 그 조정,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조선시대와 같은 조정이 어떤 조정이었냐면 응우옌 왕조예요.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베트남을 얘기할 때 응우옌이라는 성씨는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응우옌이라고 해가지고 세 글자가 아니에요. Nguyễn 한번 지금 이거는 음성 오디오이기 때문에 글자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네이버 검색창에 꼭 검색해 보세요. 응우옌 검색하면 완자라는 한자가 나와요. 완. 우리 발음으로 완. 완씨요. 조선은 전주 이씨가 세운 나라잖아요. 그렇죠? 고려는 왕씨가 세운 나라고 그 당시는 베트남은 완씨라는 그런 그 집안이 통치를 하고 있던 때거든요. 이 완이라는 그 한자를 이 베트남 발음으로는 응우옌이라고 하는데 베트남 인구의 거의 3분의 2가 이 성이에요. 우리 김씨보다 더 많아. 솔직히 여러분들 저기 뭐 동남아 지금 요즘 못 가지만 거기 가가지고 괌이나 사이판 가서 어이 김 사장 그러면 반이 돌아보잖아요. 지금도 서울 명동 간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 각자 도시 어디 있냐 하여간 명동에서 어이 김 사장 어이 김씨 그럼 반이 돌아보지 않습니까? 베트남 호찌민 하노이 다낭 가가지고 응우옌 그러면 3분의 2가 돌아봐요. 압도적인 성씨. 그래서 그 베트남에서 거래하시는 분들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성이 다 똑같아. 응유엔 뭐뭐뭐뭐 응유엔 뭐뭐뭐뭐 응유엔 뭐뭐뭐 뚱뚱뚱 이런 식으로 이 응우옌 왕조가 베트남을 그 당시 통치를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이 응우옌 왕조와 프랑스는 어떻게 이 프랑스의 침략 야욕을 대처하고 협상을 했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저평가된 국가, 우리에겐 터키도 형제 국가지만 솔직히 베트남은 더 형제 국가예요. 거의 도플갱어급으로 우리와 역사가 그대로 겹치는데 많은 분들이 베트남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기껏 해봤자 쌀국수, 고수, 고수풀 싫어. 참 넘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한국에서 먹는 쌀국수는 베트남 현지 쌀국수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베트남 가셔가지고 뭐 하노이든지 뭐 호찌민이든지 다낭이든지 이거 한국에서 먹던 쌀국수와 좀 달라. 맛이 좀 이상한데? 이상하다기보다 처음 먹는 맛이야. 처음엔 다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요즘에야 하나둘씩 정통 오리지널 베트남 쌀국수 집 해가지고 몇몇 프랜차이즈가 생겼거든요.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그거와 한 뭐 20몇 년 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던 그 쌀국수와는 맛이 다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먹었던 정확하게 1998년도인가 1998년도 맞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그 쌀국수 프랜차이즈가 들어왔어요. 서울 삼성동에. 그 프랜차이즈 쌀국수는 미국식 쌀국수예요. 우리가 한 20년 동안 먹어온 거는 어떻게 된 거냐. 베트남전이 이제 남베트남이 이제 패전하면서 수많은 보트 피플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많은 그 난민들이 뭐 동남아로도 빠지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부산 해운대 가면요. 해운대 반여동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반여동에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베트남 난민촌이 있었어요. 거기요. 보트 피플들 난민촌. 그리고 상당수의 그 베트남 난민들이 다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했거든요. 가까우니까. 캘리포니아 특히 샌프란시스코에 정착을 했는데 여러분 또 미국 편 또 얘기할 때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샌프란시스코에는 쿨리라고 해서 미 대륙간 연결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도착했던 중국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갔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샌프란시스코에. 당연히 차이나타운이 생겼겠죠. 지금도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차이나타운인데 거기에 베트남 난민들이 많이 도착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이 같은 한자권이고 하니까 범차이나권이니까. 그래서 차이나타운 주변에 약간 리틀 그 비엔나미스 타운, 베트남 타운들을 만들었는데요. 뭐 할 게 없잖아요. 뭐 도착하신 분들이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음식 장사를 하자 해가지고 자기들이 맨날 먹었던 그 쌀국수 이제 퍼라고 하는 걸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백인들이 미국인들이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맛이 없으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이걸 미국식으로 국물을 더 진하게 육수를 진하게 만들고 그 고기 국물로 그런 다음에 고기를 왕창 넣고 그래서 미국식 쌀국수를 만들어낸 게 퍼. 이거는 뭐 역사적 사실이니까 제가 뭐 공화춘도 드린 마당에 이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포호아라는 그런 그 프랜차이즈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맨 처음 1998년도에 들어온 포호아라는 프랜차이즈예요. 지금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그게 1984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문을 연 미국식 쌀국수 체인점이에요. 포호아라고. 그거를 1998년도에 조기 유학을 갔던 친구들이 먹어보니까 맛있었잖아요. 다시 우리나라에 역수입을 한 거예요. 미국식,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미국식 쌀국수를 한국으로 다시. 그래가지고 대박이 나버린 거죠. 와우. 그래서 한 20년 동안 우리가 미국식 쌀국수를 먹었어요. 근데 슬슬 이제 우리도 여유가 생기고 베트남 본토도 갔다 오고 하니까 가니까 그 맛이 아니던데 하다가 이제 오리지널 베트남에서 넘어온 베트남 쌀국수를 먹기 시작했는데 하여간 이 쌀국수라는 것 자체도 그 퍼라고 하는 것 자체도 프랑스 식민지 때 만들어졌어요. 원래는 이 베트남도 농경 국가이기 때문에 소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농사 지어야 되는데 무슨 소를 잡아먹어 이걸요. 그래서 무슨 생선 육수, 기껏해야 뭐 닭국물 이 정도로 만들어 먹던 쌀국수에 프랑스 또 울랄라 또 소고기 먹지 않습니까? 나 생선 대가리 싫다 해. 해는 그 중국말이구나. 그래서 프랑스 입맛에 맞춰가지고 조금씩 고기 육수가 들어간 것이 지금의 베트남에 있는 퍼. 거기에 고기가 왕창 더 추가된 것이 미국식. 자, 다시 한번
베트남으로 건너가 봅시다. 지난 시간에 응유우옌 왕조가 다스리는 베트남이었다. 그때 프랑스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죠. 1842년 어떤 해였습니까?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너무! 1840년 영국과 청나라가 아편전쟁을 한 다음에 바바바박박박박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청나라가. 1842년 굴욕의 난징조약. 그때 이제 홍콩도 넘어가 버리고 청나라가 무너지는 거를 당연히 밑에 있던 베트남도 봤겠죠. 우리나라 조선, 옆에 있던 일본 다 보고 있었는데 물론 일본은 거기에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 차리고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일본을 뭐 신흥 선진국으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철종 임금이 어이구 청나라 불쌍해 4대의 예를 더 갖춰라. 어쨌든 베트남에서도 딱 보고 있었던 거예요. 뭐? 위에 청나라가 와장창창창창창창. 이때 프랑스가 와우 울랄라 요 기회를 잡아가 이 기회에 아예 베트남 길을 꺾어버리자. 그래서 군함 2척을 끌고 다낭으로 가요. 지금의 휴양지 다낭.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응유엔 왕조의 수도가 다낭 근처였거든요. 그 여러분 다낭 나중에 가시면 그 무슨 궁궐 같은 거 있을 거예요. 뭐 와 여기 궁궐이 왜 있냐? 이거 모조품이냐?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응유엔 왕조의 수도가 거기였거든요. 다낭에 프랑스 군함 2척을 보내요. 어이 베트남 응유엔 완씨들 봤냐? 우리 프렌드인 영국이 너그가 1000년 동안 모시고 있었던 청나라 중국 저렇게 와장창창 박살내는 거 봤지? 우리 프랑스도 힘세거든? 너희 좋은 말 할 때 우리 프랑스한테 문 열어! 우리 프랑스 들어가게. 그러면서 약간 그 기싸움을 벌여요. 당연히 바로 문 안 열어줬겠죠. 뭐라고? 이 베트남 응유엔 왕조가 문을 안 열어줘. 다낭. 그래서 프랑스 군함이 옆에 있던 베트남 함대에 대포를 쏴버리네. 야 빵야 쏴. 펑펑펑. 그래가지고 베트남 함대를 침몰시켜버려요. 당연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일단 병력 군사력 차이가 잽이 안 되는데 이걸 보고 응우옌 왕조의 베트남 아이고 정말 잘 부서지는 우리 고물선 침몰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격분을 했겠죠. 응우옌 왕조가. 그러면서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우리 베트남 응우옌 왕조를 무시한 유럽인들 가만 놔둘 수가 없다. 그 당시 그 응우옌 왕조의 황제가 베트남에 있는 모든 프랑스인 플러스 유럽인들 다 잡아 죽여라. 이런 영을 내려버려요. 그 소리가 다시 이제 프랑스 파리까지 갔겠죠. 저기 지금 베트남 분들이 안에 있는 우리 프랑스 선교사 등등등등을 다 죽여버린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을 프랑스에 있던 황제가 들어요. 그 당시 프랑스 황제가 누구였냐면 나폴레옹 3세였거든요. 이것도 기억 잘 안 나시죠? 나폴레옹 3세.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그 나폴레옹 동생이요. 나폴레옹 3세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아이고.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때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한테 완전 박살나가지고 포로로까지 잡히고 결국에는 이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가 베르사유 궁의 거울의 방에서 파리에서 독일 통일 제국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1871년도에. 그 나폴레옹 3세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연결된다니까 이게요. 정말 오랜만에 나왔죠. 나폴레옹 3세. 여러분 인사하세요. 나폴레옹 3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폴레옹 3세입니다. 거의 뭐 반년만 다시 인사드리네요. 비스마르크.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에게 박살이 나버렸던 이 비운의
나폴레옹 3세. 아직까지는 프로이센한테 지기 전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냥 황제로서 잘 먹고 잘 살던 시절이에요. 뭐라? 뭐 우리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인들을 다 잡아 죽여! 이 포호와 같은 인간들. 반미. 안 그래도 그때까지 베트남 침략 구실을 찾고 있었는데 그 구실이 딱 생긴 거예요. 요걸 우리가 역용해 볼까? 뭐, 야, 솔직히 말이 영국도 이제 명분 있는 전쟁은 명분 아니야. 나 나폴레옹 3세도 말이야. 물론 나중에 프로이센 비스마르크한테 박살 나지만 아직까지는 그때는 아니고. 저 베트남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구실이 있어야 되는데 지그들이 구실을 만들어주네. 우리 선교사들을 죽인다고? 죽여봐. 그래가지고 전격적으로 프랑스 군이 베트남을 침공을 해버려요. 이게 1859년도거든요. 1859년도 나폴레옹 3세가 베트남을 침공을 해요. 아직까지 비스마르크한테 굴욕당하기 전이에요. 당시에 이제 남부 사이공 지역을 먼저 점령을 하거든요. 남베트남 사이공 지역을 먼저 싹 정리를 해버립니다. 자, 이제 남부 사이공 여기 다 점령했다. 나폴레옹 3세 좋아요. 이제 북부로 진격한다. 근데 북부로 진격을 하려고 했던 나폴레옹 3세 프랑스군의 발목을 딱 잡는 게 생겼습니다. 그게 뭘까요? 썬킴의 세계사 완전정복 맨 첫 편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 안녕.